지금 그 국민의당의 최명길 의원이 2심까지도 지금 선거법 위반 유죄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건데요. 벌금 200만 원. 아유 이거 1심 2심 다 유죄면 뭐 3심은 가나마나 하죠. SNS 전문가한테 돈 주고 온라인 선거 운동을 부탁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유죄를 받았는데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SNS 전문가가 온라인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요. 그 자체가 불법 선거 운동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무원으로 일단 등록을 해야 되고 네. 이게 이제 유죄가 돼서 결국은 이제 사실상 유죄 나겠죠. 날아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내년에 있을 재보궐선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문제는 그렇죠. 이게 송파을에서 지금 이제 공석이 생기면 그 자리를 노리는 많죠. 이게 별들의 전쟁 같은 게 될 수도 있다. 스타워즈. 자, 첫 번째. 어차피 지방선거 즈음이기 때문에 임기를 다 끝낸 안희정 충남지사. 이건 그렇죠. 거의 100%예요. 거의 100%. 자치단체장만으로는 대선이 어렵다는 거를 실감했고 그리고 또 그건 경험상으로 이미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예, 중앙무대로 진출하기 위해서 음. 또 특히나 민주당에서 세가 가장 약한 지역에서 강남 3구 뭐 요즘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었지만 가장 약한 지역에서 승리하면 그만큼 위상이 높아지니까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요. 안철수 만약에 도덕적 비난 때문에 뭔가 웃음의 아이콘이 됐어요. 노원병으로 못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수준에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고 또 홍준표 입장에서는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음. 지지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만만한 강남 3구죠. 음. 거기에서 이김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이 아직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할 수 근데 있어요. 동대문구에서도 팽당한 사람이 강남구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르죠. 근데 선거 동대문. 구도 때문에 이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야권에 이제 안철수가 어느 정도 표를 잠식하고 안희정이 남아서 안희정 후보도 표를 잠식하고 그러는 과정이 오브지리로 되는 수도 있기도 한데. 그래도 홍준표는 아무리 강남 사람들한테는 좀 자존심 상하는 후보죠. 예를 들어서 유여해 같은 캐릭터면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근데 홍준표는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도 너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강남 분들처럼 이렇게 정보력이 풍부하신 분들이 그런 부끄러운 캐릭터를 안아줄까요? 과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한참 이슈가 될 때 재보궐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그 당 자유한국당이 그쪽 지역 싹쓸이하는 거 보세요. 아, 제가 생각이 부족했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요즘은 물론 네. 많이 정치 지형이 바뀌기는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가지고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죠. 재밌게 됐어요. 어떤 이유가 됐건 어떤 현직의 단체장이나 의원직을 내려놨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사실은 정치가 일정 정도 예능의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잖아요. 홍준표도 예능에 있어서 훌륭한 캐릭터죠, 사실은. 근데 웃기긴 웃겨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모이면서 선거라는 건 그런 거 있잖아. 대규모 선거일 경우는 더 심하겠지만 정권 초반에 실제 민심, 여론조사가 아닌 실제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사실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진짜 여론조사로 나타나지 않는 밑바닥 민심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여론조사가 한쪽 막 일방적으로 가는데 막상 까보니까 완전히 다른 경우도 꽤 있었잖아요. 작년 총선이 그런 모양새였던 거고. 예. 근데 이야기거리가 많은 선거가 일단 딱 판이 벌어지면 그 상태에서 국민들은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에 민주당 간판 들고 나가시는 분들 특히 수도권 같은 데서는 기초 의원들까지 포함하면은 이문덕. 그렇지.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못 알아들으실 분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겠죠. 어쨌건 안철수와 안희정과 홍준표가 맞붙는 선거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만큼 빅 이슈가 되는 건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안철수가 정말로 그 정도의 사립 판별이 가능한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해온 거 보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는 노원병으로 끝까지 가서 덤비려고 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별들의 전쟁에서 밀려서 언론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또 이런 불운을 맞게 되는 것 같고요. 안철수는 지금 현재 당대표 선거부터가 자기 본인 입장에서는 정치적 승부수인 거 맞거든요. 뭐 현역 의원 30명이 반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내부적인 역풍을 맞고 있는 거 맞으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당선되고 나면 본인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는 어차피
현 상태에서는 누가 나와도 박원순 시장은 못 이겨요. 그렇죠.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는 안중에 없을 거다. 그건 정동영의 밀어내기 전략에 지금 방어하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의도했건 안 했건 어차피 재보궐선거는 나간다. 근데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네가 내려놓은 자리는 나가지 마라 한다면 한 번쯤 지금쯤 마음속으로 송파, 을이 아른아른을 거릴 거는 게 이유가 있는 게 그 지역이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의 지역구였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당의 지역구를 가져온다는 명분 같은 것들이 또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지겠죠. 평식님의 트윗입니다. 속보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항소심 벌금 200만 원 당선 무효형. 안철수는 뭐하니? 한명숙 총리의 빛의 속도로 반응했던 것처럼 최 씨 제명 안 시키고. 옛날에 새정치 민주연합 시절이었죠. 한명수 총리가 네.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 시절에 예. 단 한 건이라도 부패 관련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단원은 제명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아직 대법원 확정은 아니니까 예. 대법원 확정이 되면 바로 제명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대법원은 이거는 신속 재판을 하는 거라 신속 심리를 맞아요. 하는 거라 선거 때문에. 예, 선거 사범은 신속 심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직접 뭐 묻고 답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서류만 딱 보고 그렇죠. 이게 예. 긴가 아닌가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작심하면 내일도 바로 대법원 판결 내릴 수 있어요. 아직 안철수 전 의원이 당 대표는 아니니까 만약에 당 대표가 되신다면 빠르게 처리해 주시길. 그런 건 이제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당 대표 되기 전이라도 목소리는 낼 수 있죠. 네. 제명해야 돼. 그리고 예. 그런데 한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또 그 종로에서 지난 총선에서 박살난 우리 훈이 오세훈이가 또 좀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러는 모양새도 있다고 하던데. 이 사람은 좀 이제 정기현 됐으면 좋겠어. 젊은데 벌써. 아니 국민하고 싸우다가 서울시장 내려놨으면요. 그 후로 이제 뭐 대선 주자급이라고 해서 총선 때 정세균 국회의장 지역구에서 붙었잖아요. 예. 근데 여론조사는 막 자기가 막 이길 것처럼 나왔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사람들이 안 찍었어. 예. 그 정도 되면은 사실 정치적인 재기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뀐 측면이라서 지역구 막 옮겨다니는 거 있죠. 그때 당시에 조윤선이 그런 코스프레 했었어요. 예, 종로 갔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뭐 용산에 꽂힐래 서초에 꽂힐래 막 이렇게 했지만 조윤선은 그래도 공천을 못 받았지만 예. 그 지역구 외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네. 오세훈도 종로의 지역구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역위원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자체가 다른 지역을 나간다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웃긴 거예요. 야권들 중에서 자기 지역구 정치적인 도의상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리는 국회의원 되려고 꼭 나가지 않겠다.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줘야 진정성이지. 여기저기 빈 지역구만 생기면은 얼굴 뒤밀고 선거 나가는 인간들 있잖아요. 아이, 그럼 이제 체면을 모르는 거죠. 명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빅이슈가 아니고 별들의 전쟁이 빅이슈가 되겠네요. 지방선거는 그냥 끝났어요. 내가 봤을 때는 민심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우주의 기운을 모아가지고 전파를 찌 사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다 문재인 적개심이 생겼어. 그래서 박근혜가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 안에서 기도를 해서 우주에 그분 한번 실현시켰으면 좋겠는데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줘. 아침에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씩씩거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대법원장 임명하는 거나 노사정위원장 임명하는 거나 최근의 행보도 진심이 변한 건 사실 없다. 전 그렇게 네. 봐요.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네, 푸나님은 잠시 편집하러 들어가셨고요. 사회학과를 나왔다는 이유로 제가 사회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보려면 또 그런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요. 공돌이는 안 돼. 다음 키워드입니다. 8월 15일 집권 100일을 맞은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36%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사실 보면은 당선 직후에 비하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4%인 걸 보면은 처음에 마크롱이 그 당선이 됐을 때는 굉장히 막 이렇게 호응을 받을 수 있나 라면서 화려하게 등장을 했었는데요. 100일 만에 반토막이 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투표는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차악을 선택한다? 네. 뭐 이런 그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어쨌거나 투표는 꼭 해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설득의 근거로 그런 말을 쓰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가 선거를 하면서 최선을 뽑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악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프랑스 대선은 정말 차악을
선택하기 위한 경쟁이었잖아요. 르펜만은 안 된다는 네. 그런 전 국민적인 그 합의 때문에 마크롱이 대안으로 나왔던 것뿐이지 마크롱이 최선은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중도를 지지를 예. 했던 지지를 받았던 마크롱과 르펜 극우 세력과 사람들이 르펜을 뽑을 수는 없었던 예, 거예요. 그런데 마크롱도 난 도저히 마크롱도 용납할 수 없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투표를 아예 안 그러니까 해버렸기 때문에 투표를 하기 싫은 사람들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마지막에 투표장에 가게 만든 이유가 그래도 르펜이 되면 안 된다는 네, 불안감 르펜. 때문에 투표율은 그래도 이전 대선과 비슷한 투표율을 기록했었거든요. 1차 투표 때. 네. 그런데 이제 결선 투표 때는 투표율하고 상관없으니까 이제 그 마크롱이 무난하게 당선은 됐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고 봐요. 네, 맞아요. 예, 정치 지형을 보면 그 당시에 프랑스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이 극우 쪽의 르펜과 그다음에 좌쪽에 있는 이 무능한 정권 이렇게 지금 그 프레임이 짜져서 사람들이 투표할 의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마크롱은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를 얻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중도도 아니고 사실은 천민 자본주의에 약간 비슷한 미국화되어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추종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예. 그런 사람이 중도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됐어요. 어부지리로. 그러면서 저는 이 마크롱이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떠오르는 인물이 이명박이었거든요.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에 편승해서 낮은 투표율과 더불어서 그 낮은 투표율에서의 일정한 지지율로 대통령이 되고 이명박이 광우병 사태로 지지율이 바닥을 쳤잖아요. 이 마크롱이 지금 바닥을 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 마크롱이 너무 사랑한 부인 때문이거든요. 예, 그 소중한 부인인데 이명박하고 비교를 하시니까 왠지 우리나라가 정치에 비해서는 정치만은 세계적인 선진국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예.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안 해본 거 다 해봤고 탄핵도 해봤고 그 혁명도 해봤고 그렇죠. 예. 모든 걸 다 해서 쿠데타도 겪었고 이제는 그리고 복지국가로 가는 시스템, 예. 민주주의 예. 시스템을 이제 완벽하게 굳혀나가는 나라로 돼가는 건데 사실 마크롱 부인이 저는 잘 프랑스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마크롱 부인이 부인의 예우에 관한 문제 때문에 국민들하고의 그 어떤 틈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한 프랑스 시스템은 모르겠거든요. 우리나라만 봐서는 대통령 영부인이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법률로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공직자의 가족 취업 논란을 근본적으로 없애려고 이 사람이 영부인의 지위와 의전을 투명화하겠다고 했었는데 예, 이거 자체가 시기가 사실은 좋지가 않아서 관련 법을 추진하겠다는 게 이때 마크롱 정부가 서민들한테 주택보조금을 5유로씩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시기하고 맞물리면서 좀 역풍을 맞은 거죠. 그게 그렇게 되는군요. 근데 사실 마크롱이 프랑스에서 시도하는 가족들에 대한 법률 그건 필요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을 보면 그런 게 없잖아요. 딸이건 사위건 뭐건 다 한 자리씩 하잖아요. 마크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용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 수사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겠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에서도 사실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함부로 나대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데 프랑스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만들겠다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퍼스트 레이디라는 공식 직함을 주고 거기에다가 예산까지 책정을 하고 모든 일정까지 다 공개하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한 거예요. 취지는 좋으네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마크롱 대통령 자체가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한계 같은 것도 이렇게 드러나는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정치인으로서의 그러니까 한계. 역대 지구상에 있었던 민주주의가 정착한 이후에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어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게 흠이 될 수는 없는데 현실적인 한계는 있거든요. 너무 어른들을 그래서 모실 줄 모르나? 마크롱 대통령이 리더가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정치에 진입하는 초선 의원들, 내각에 있는 의원들이 연령도 그만큼 낮아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그 정치적 경로라고 하죠. 지금까지 그 자리까지 가기에 이르렀던 역경, 노하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목소리가 너무 약해지고 있는 거죠. 국내 프랑스 내부에서. 그래서 정치적 목소리를 마크롱이 끌어낼 줄도 모르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원로들과 자기가 중간에서 소통하는 어떤 그 연결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 전체가 약간 정체돼 있는 거예요. 마크롱이라는 그 한 개인이 언론과의 관계는 거의 포기하고 네. 자기가 스스로 그 언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SNS 중심으로 트럼프처럼 예, 그렇죠. SNS 중심으로 자기 스스로 막 모든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지금 안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SNS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 첫 기자회견을 원래 갖기로 한 자리는 자기 맘대로 취소를 해버리고 그 큰 행사는 취소한 채 SNS에서 다른 뭐 시민들하고 찍은 사진 이런 걸 올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이렇게 형식 없이 간담회했던 네. 그런 자리를 취소해버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프랑스보다 훨씬 더 발전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아까 지지율이 떨어졌던 그 이야기를 잠깐만 다시 해보면요, 퍼스트 레이디에 대한 공식적인 직함, 그게 대통령 부인이 선출직이 아닌데 공식 직함이 왜 주냐? 그리고 별도 예산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서 우리 뭐 이거는 깎아? 뭐 이렇게 되니까 너 그럼 계속 지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저도 참 궁금한데 우리나라의 그 영부인에 대한 지위에 관한 법률이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저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상식선에서 그 대통령한테 나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청와대, 프랑스는 엘리제궁, 네. 그렇죠. 예. 거기에 나오는 예산 중에서 일부를 쓸 수 있게 이렇게 관행적으로 돼 있는 우리나라 걸 알고 같은 있거든요. 경우는 제2부속실이 있죠. 예. 제2부속실에서 영부인의 어떤 일정이나 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주는 거죠. 원래 그 전까지 우리가 제2부속실을 잘 몰랐는데 예. 전 정권 때문에 굉장히 잘 알게 됐잖아요. 점주. 네. 아니 사실 그 프랑스에서도 지금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지금 엘리제궁 예산 중에서 연간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6억 원 정도를 직원과 경호원 채용 등에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이 돼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관행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마크롱은 이게 자기가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포스트레이디라는 직함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주택보조금을 깎으면서 직함을 주는 법안을 만들겠다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다 그러니까 역풍이 맞은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반대 여론이 너무 세지니까 이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직함도 보수도 별도의 예산도 부여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다 포기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보통 외교상 관례가 외교관의 배우자까지를 하나로 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예산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의전이라는 거죠. 게 그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마크롱이 부인을 너무 사랑해서 뭔가 좀 그런 논란을 핑계로 뭐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 뭐 그렇게 뭐 볼 수도 있겠지만은 마크롱의 좀- 공약이었어요 이게. 아 그래요? 네, 대선 공약. 근데 왜 또 역풍을 맞냐면 그 프랑스와 피용이라고 이때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1차 예선 때 그 예. 후보가 있었는데 그 후보가 자기 와이프를 보좌관으로 쓰면서 그 아하. 월급을 다 줬던 내역이 있었는데 아. 이 여자를 사무실에서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돼서 난리가 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도 그러는군요. 예,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카톡으로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크롱이 이런 공약을 일부러 냈는데 사실은 이게 더 상황에 맞지는 않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임기가 끝나면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대통령도 이걸 따라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프랑스에서는 이런 것들이 통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뭐 프랑스라고 딱히 선진국이라고 뭐 할 것도 없네요. 주택 정책 말고는 딱히 부러운 게 없습니다. 그것도 역대 사실은 프랑스의 정책이 지금까지 와 있던 거는 삼인주의 정책을 갖고 왔는데 이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프랑스가 싸워온 그 결과물이거든요. 네, 네. 어떤 기득권 세력과 싸워온 결과물들이고 이런 삼인주의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마크롱은 이거를 자본화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정책을 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 15만 명이 아까 말씀하신 그 반대 서명에 15만 명 정도가 참가했다 그러거든요. 프랑스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면 뭐
100만 명, 뭐 몇백만 명씩 되지만 프랑스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 15만 명이 서명을 했다는 거 굉장히 큰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한번 뭉치면 끝내주게 뭉치잖아요. 근데 그쪽은 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극한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미운털이 박힌 게 대통령인데 이제 파파라치들이 붙은 거예요. 휴가 기간 내내. 아, 파파라치가요? 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막 쫓아오고 막 하니까 경호팀이 경고를 했는데도 사진을 찍어서 이제 좀 유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사생활 침해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오, 그래서 조금 무리를 빚고 있는 것 아, 같네요. 이게 설화에 오르내리는군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잘못했네요. 이게 잘못했네. 너무 어려서 그런가. 오히려 그런 식으로 원래는 이렇게 젊은 사람이 개혁적으로 프랑스를 이끌어 줄 거다라고 했던 그런 기대가 무너지기 예. 때문에 그 두 배 가속으로. 좀 파파라치를 고발한 거는 좀 쫌생이 같네요. 좀 너무하다.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더 멋있고 대단한 사람인지를 비교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아, 진짜 대통령 당선된 시기도 비슷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프랑스를 가기가 싫어지네요. 그걸 가져온다는 명분 같은 것들이 또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지겠죠. 평식님의 트윗입니다. 속보.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항소심 벌금 200만 원. 당선 무효형. 안철수는 뭐하니? 한명숙 총리의 빛의 속도로 반응했던 것처럼 최 씨 제명 안 시키고. 아, 옛날에 새정치 민주연합 시절이었죠. 한명수 총리가 아, 예. 네.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 시절에 예. 단 한 건이라도 부패 관련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단어는 제명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아직 대법원 확정은 아니니까 예. 대법원 확정이 되면 바로 제명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대법원은 이거는 신속 재판을 하는 거라 신속 심리를 맞아요. 하는 거라 선거 때문에. 예, 선거 사범은 신속 심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직접 뭐 묻고 답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서류만 딱 보고 그렇죠. 이게 긴가 아닌가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작심하면 내일도 바로 대법원 판결 내릴 수 있어요. 아직 안철수 전 의원이 당 대표는 아니니까 만약에 당 대표가 되신다면 빠르게 처리해 주시길. 그런 건 이제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아, 당대표 되기 전이라도 목소리는 네. 낼 수 있죠. 네. 아, 제명해야 돼. 그리고 아, 예. 그런데 한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또 그 종로에서 지난 총선에서 박살난 우리 훈이 오세훈이가 지금 그 국민의당의 최명길 의원이 2심까지도 지금 선거법 위반 유죄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건데요. 벌금 200만 원. 아유 이거 1심 2심 다 유죄면 뭐 3심은 가나마나 하죠. SNS 전문가한테 돈 주고 온라인 선거 운동을 부탁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유죄를 받았는데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SNS 전문가가 온라인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요. 그 자체가 불법 선거 운동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무원으로 일단 등록을 해야 되고 네. 이게 이제 유죄가 돼서 결국은 이제 사실상 유죄 나겠죠. 날아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내년에 있을 재보궐선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문제는 그렇죠. 이게 송파을에서 지금 이제 공석이 생기면 그 자리를 노리는 많죠. 일종의 별들의 전쟁 같은 게 될 수도 있다. 스타워즈. 자, 첫 번째. 어차피 지방선거 즈음이기 때문에 임기를 다 끝낸 안희정 충남지사. 이건 그렇죠. 거의 100%예요. 거의 100%. 자치단체장만으로는 대선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고 그리고 또 그건 경험상으로 이미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예, 중앙무대로 진출하기 위해서 음. 또 특히나 민주당에서 세가 가장 약한 지역에서 강남 3구 뭐 요즘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었지만 가장 약한 지역에서 승리하면 그만큼 위상이 높아지니까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요. 안철수 만약에 도덕적 비난 때문에 과정들을 거치겠죠. 어쨌건 안철수와 안희정과 홍준표가 맞붙는 선거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만큼 빅이슈가 되는 건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안철수가 정말로 그 정도의 사리 판별이 가능한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아닙니다. 해온 거 보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는 노원병으로 끝까지 가서 덤비려고 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별들의 전쟁에서 밀려서 언론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또 이런 불운을 맞게 되는 것 같고요. 안철수는 지금 현재 당대표 선거부터가 자기 본인 입장에서는 정치적 승부수인 거 맞거든요. 뭐 현역 의원 30명이 반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내부적인 역풍을 맞고 있는 거 맞으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당선되고 나면 본인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는 어차피 현 상태에서는 누가 나와도 박원순 시장은 못 이겨요. 그렇죠.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는 안중에 없을 거다.
그건 정동영의 밀어내기 전략에 지금 방어하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의도했건 안 했건 어차피 재보궐선거는 나간다. 근데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네가 내려놓은 자리는 나가지 마라 한다면 한 번쯤 지금쯤 마음속으로 송파, 을이 아른아를 거릴 거는 게 이유가 있는 게 그 지역이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의 지역구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당의 지역구로 도덕적 비난 때문에 뭔가 웃음의 아이콘이 됐어요. 노원병으로 못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수준에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고 또 홍준표. 홍준표 입장에서는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지지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만만한 강남 3구죠. 거기에서 이김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이 아직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할 수 근데 있어요. 동대문구에서도 팽당한 사람이 강남구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르죠. 근데 선거 동대문. 구도 때문에 이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야권에 이제 안철수가 어느 정도 표를 잠식하고 안희정이 남아서 안희정 후보도 표를 잠식하고 그러는 과정이 어부지리로 되는 수도 있기도 한데. 그래도 홍준표는 아무리 강남 사람들한테는 좀 자존심 상하는 후보죠. 예를 들어서 유여해 같은 캐릭터면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근데 홍준표는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도 너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강남 분들처럼 이렇게 정보력이 풍부하신 분들이 그런 부끄러운 캐릭터를 안아줄까요? 과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한참 이슈가 될 때 재보궐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그 당 자유한국당이 그쪽 지역 싹쓸이하는 거 보세요. 아, 제가 생각이 부족했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요즘은 물론 네. 많이 정치 지형이 바뀌기는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가지고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죠. 재밌게 됐어요. 어떤 이유가 됐건 어떤 현직의 단체장이나 의원직을 내려놨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그 사실은 정치가 일정 정도 예능의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잖아요. 홍준표도 예능에 있어서 훌륭한 캐릭터죠, 사실은. 근데 웃기긴 웃겨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모이면서 선거라는 건 그런 거 있잖아. 대규모 선거일 경우는 더 심하겠지만 정권 초반에 실제 민심, 여론조사가 아닌 실제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사실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진짜 여론조사로 나타나지 않는 밑바닥 민심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여론조사가 한쪽 막 일방적으로 가는데 막상 까보니까 완전히 다른 경우도 꽤 있었잖아요. 작년 총선이 그런 모양새였던 거고. 예. 근데 이야기거리가 많은 선거가 일단 딱 판이 벌어지면 그 상태에서 국민들은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에 민주당 간판 들고 나가시는 분들 특히 수도권 같은 데서는 기초 의원들까지 포함하면은 이문덕. 그렇지.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못 알아들으실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되고 뭐 이런